예, 수산물 품질 관리 기술입니다. 먼저 수산물 수확 전후의 품질 관리 기술이라는 이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수산물은 또는 축산물은 농산물하고 다릅니다. 유통되는 내용들을 보면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활동을 줄이느냐, 이게 주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이 죽어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활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죽어있는 상태로 유통이 됐다 보니까 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걸 알면 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상품성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러한 개념들이 이 수산물 품질 관리에 어찌 보면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후 변화를 보면 살아있던 이 수산물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죽고 나면 해당작용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후 경직. 사후 경직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그러죠. 죽고 나면 딱딱하게 굳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해경. 딱딱하게 굳었던 게 풀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소화. 자기소화가 더 진행되면요, 결국에 가서 썩더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썩어버리면 식품의 가치는 완전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죽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결국 상품성 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작용 한번 볼까요?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인 ATP와 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사후에 산소 공급이 끊김으로 소량의 ATP와 젖산이 생성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근육에 아니면 신체 각 기관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죽고 나면 호흡이 없으니까 결국에 가서 산소의 공급이 더 이상 안 생기면서 이러한 소량의 ATP하고 젖산이 생성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에 ATP도 분해된다. 젖산의 축적과 AT의 분해로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 그래서 젖산이 축적되고 ATP가 분해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더란 얘기예요. 사후 경직. 어패류가 죽은 후 근육의 투명감이 떨어지고 수축하여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이다. 어류의 사후 경직 시간은 죽은 뒤 1시간에서 7시간에 시작되어 5에서 22시간 동안 지속. 어류의 사후 경직은 어류의 종류, 죽기 전의 상태, 죽은 후의 방치 온도, 내장의 유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 종류, 이 죽기 전의 상태. 그래서 이제 뭐 그 즉사냐, 고민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거 아니면 이렇게 고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다 죽은 경우 봤더니 상품성 유지 기간이 서로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온도라든가 내장. 우리가 이제 그 어류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제거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장 제거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도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붉은 살 생선은 흰살 생선보다 사후 경직이 빨라지고 지속 시간도 짧다. 죽기 전에 오랫동안 격렬하게 움직인 어류는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시간도 짧다. 지금 뭐 낚시로 잡아서 즉사시킨 경우하고 그물로 해서 고민사한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어류는 조직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직 개시 시간까지 길고 지속 시간도 길더라. 이 사후 경직은 신선도 유지와 직결되므로 죽은 후 저온 등의 방법으로 사후 경직 지속 시간을 길게 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사후 경직 시간이 길어지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상품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결국 길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사후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후 경직 시간을 어떻게 하면 길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해경입니다. 이 사후 경직이 지난 후에 수축된 근육이 풀어지는 현상을 해경이라고 하고요. 이 해경의 단계는 극히 짧아 바로 자기 소화 단계로 넘어간다. 요 단계는 매우 짧고 여기서 이제 자기 소화 또는 자가 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육 조직 내에 이 자가 소화 효소 작용으로, 그래서 이건 결국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가 소화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어정, 온도, pH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 이것은 어정, 온도, pH에 따라서 자가 소화 기간이 달라지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주로 이 운동량이 많은 생선은 pH 4.5 정도, 담소어는 23에서 27도 정도에서 자가 소화가 가장 빠르다. 자가 소화가 진행된 생선은 조직이 연해지고 풍미도 떨어져서 회로 먹기에는 좋지 않으며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해경과 자가 소화 현상을 겉보기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자가 소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질로 이어지기 쉽다. 젓갈, 액젓, 식혜는 자가 소화를 이용하는 가공품이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가공품, 젓갈, 액젓, 식혜 같은 게 해당됩니다. 부패, 어패류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미생물 작용에 의하여 유익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어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트리메틸아민 옥시드가 이 세균에 의해 트리메틸아민으로 환원되는데 이것은 좋지 못한 비린내의 주요 성분이다. 그래서 부패의 대표적인 게 트리메틸아민 옥시드가 트리메틸아민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비린내 주 성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균과 효소 작용으로 아미노산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되어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등을 생성해 매운맛과 부패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독성 아민류인 히스타민이 생겨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의 중독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은 어류의 선도입니다. 이 선도라는 것은 신선도 유지, 여기까지를 얼마나 유지시키느냐가 선도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되고 있어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선도 판정에 개요해서 이 어류의 선도는 원료의 취급 방법과 온도 관리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해서 어류의 선도 판정은 가공 원료의 품질, 가공 적합성 또는 위생적인 안전성의 판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 판정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간편, 신속, 정확 이러하면 좋겠죠. 이 선도 판정 방법으로 관능적,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세균학적 판정법 등이 있는데 지금 이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어패류의 선도 판정 방법에서 제일 먼저 화학적 선도. 화학적 선도 판정 방법에는 pH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은 이 휘발성 염기질소 VBN이죠. VBN을 측정한다든가 그리고 트리에틸아민을 측정한다든가 그리고 K값을 판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 화학적 선도 판정 방법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pH 측정법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어류의 pH는 7.0에서 7.4. 죽은 후 해당 반응에 진행됨에 따라 pH가 5.6에서 6.0까지 낮아진다. 그 후 부패가 시작되면 염기성 질소화합물이 생성되어 pH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pH를 봤더니 살아있을 때는 7.0에서 7.4 정도로 중성에서 약 알칼리 정도의 pH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죽고 나면요, 해당 작용에 의해서 pH가 떨어졌다가 부패가 진행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pH 측정법은 사후에 pH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시점의 pH 초기 부패 시기로 하여 선도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나면 떨어졌다 부패가 진행되면 올라가니까 결국 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pH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요 지점 최저에 달았다가 증가하는 이때가 부패 초기로 보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색 어류는 pH 6.2에서 6.4, 백색은 6.7에서 6.8이 되었을 때 초기 부패라 판정한다. 이 어종과 pH 값만으로 선도 판정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선도 판정 방법과 병용해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법입니다. VBN법이죠. VBN은 단백질, 아미노산, 요소, 트리메틸아민옥시드 등이 세균과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휘발성 질소 화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성분은 암모니아,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등이 있다. 이 신선한 어류 중에는 그 함유량이 매우 적지만, 그래서 VBN은 신선한 경우에는 매우 적지만 요게 부패 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도가 떨어지면 그 양이 점차 증가하므로 휘발성 염기질소의 생성량 변화를 측정하여 어류의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VBN 측정법은 현재 어패류 선도 판정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이 상어와 홍어 등은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생성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 방법으로 선도를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상어나 홍어 같은 연골어류들 이런 것들은 VBN 방법으로 신선도 파악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TMA 측정법입니다. 트리메틸아민은 신선한 어육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얘는 신선하면 거의 없으나 부패 쪽으로 가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양을 측정해 봤더니 없으면 거의 양이 적게 검출되면 신선하다는 얘기고요. 이 양이 많으면 부패되어 간다는 것을,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후 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트리메틸아민 옥시드로부터 트리메틸아민의 생성량을 기준으로 하여 선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이 TMA는 얘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민물고기의 어류는 트리메틸아민 옥시드 양이 원래 적기 때문에 선도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민물은 요게 적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 거 한번 보죠.
가오리, 상어, 홍어 등은 이 트리메틸 아민 옥시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적용할 수 없다. 민물은 너무 없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고요. 상어, 홍어는 너무 많아서 쓸 수 없다. 다음은 K값 판정법입니다. K값은 일반적인 선도 측정을 위해 적용하는 휘발성 염기질소와 달리 이 횟감과 같이 선도가 우수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얘는 횟감과 같이 선도가 우수한 경우에 주로 적용을 합니다. 이 K값은 사후에 어육 중에 함유되어 있는 ATP의 분해 정도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판정하는 방법. K값이 작을수록 선도는 좋다. 요게 작을수록 선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어류의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ATP는 사후에 분해되는데 어류의 경우 ATP, ADP, AMP, IMP, 이노신 그리고 하이폭산신 순서로 분해된다. 따라서 ATP 분해 산물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선도를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K값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전체 ATP 분해 산물 중에 이 AXR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노신입니다. 이노신하고 하이폭산신 HX죠. 죄송합니다. 요 두 가지의 양이 전체 분해 산물 중에 요 두 개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가 적을수록 선도는 우수한 것으로 판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관능적 검사법입니다. 관능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관능적 검사 방법은 사람이 이 오감으로 느껴서 검사하는 방법을 관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겠죠. 사람의 시각, 후각, 촉각에 의해 어패류의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선도를 판정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지만 판정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낮다는 결점이 있다.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어피, 광택 있고 고유 색깔, 비닐이 단단히 붙어 있고 점질물이 투명하고 점착성이 적어야 한다. 눈알은요, 눈은 맑고 정상 위치에 혈액 침출이 적어야 되며 아가미, 색깔은 선홍색이나 암적색, 조직은 단단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육질, 투명하고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이 단단하게 느껴졌다는 얘기는 지금 사후 경직 기간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단하게 풀려버리면 벌써 해경 단계를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육을 1, 2초간 눌러보아 자국이 금방 없어지는 것. 복부는요, 내장이 단단히 붙어있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연화, 팽창하여 항문 부위에 내장이 나와 있지 않아야 한다. 냄새, 해수 또는 담수의 냄새가 날 것. 해수, 이 바닷물 냄새. 그래서 이제 바닷고기 같으면 바닷물 냄새, 민물고기에는 담수, 민물 냄새가 나야 된다. 불쾌한 비린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세균학적 판정 방법. 세균학적은 세균수를 측정해서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육 1g당 세균수가 10의 5승 이하이면 신선, 10의 5승부터 10의 6승 정도면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을 하고, 이 측정에 1, 2를 요하고 조작이 복잡하며 결과에 상당한 오차가 있어 실용성은 적습니다. 다음은 이 선도 유지 방법이에요. 이 필요성, 선도 유지 왜 필요합니까? 식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선도 유지가 안 되면 이 부패되거나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런 것을 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 사람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1번 어패류는 그 특성상 변질, 부패되기 쉬우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어회 구 선상에서 처리,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선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패류의 선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온 저장법이다. 선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를 낮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냉동시켜 버린다든가 냉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요, 뭐 얼음에 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산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으로 유지하면 미생물이나 효소 작용을 줄이고 사후 경직 시간을 길게 함으로 선도 효과가 유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온으로 했을 때 미생물의 증식이나 효소 작용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 경직 시간이 길어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저온 저장법. 어패류의 선도 유지에는 저온 저장법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냉각 저장법과 동결 저장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먼저 냉각 저장법, 동결점 이상의 온도에서 단기간 저장하는 선도 유지법. 그래서 이것은 냉각 저장은 0도씨 이상에서 단기간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변질 요인인 미생물과 효소의 작용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약하게 할 뿐이므로 단기 저장에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원료 상태에 가장 가깝게 저장하므로 상품성은 높다. 단기지만 상품성은 높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장법과 냉각해수 저장법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빙장법. 빙장, 얼음에 재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번 보죠. 얼음에 융의 잡내를 이용하여 어패류의 온도를 낮추는 저장 방법. 어패류체 수분을 얼리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선도 유지가 가능하고 연안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단기간 유통할 때 저장과 수송에 널리 이용됩니다. 사용하는 얼음은 담수빙과 해수빙, 그리고 냉각해수 저장법. 냉각해수라고 그랬으니까요, 해수 바닷물을 차갑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어패류를 영하 1도로 냉각시킨 해수에 침지시킨 후 냉장한다. 이 영하 1도로 낮춘 해수라고 그랬습니다. 해수는 염분이라든가 각종 무기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도에서 얼지 않아요.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죠. 얼음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영하 1도 정도로 냉각시킨 해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도 보존에 효과가 좋고 지방질 함량이 높은 연어, 참치, 정어리, 고등어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 많은 품목, 지방이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적색어류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방이 많은 적색어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빙장법을 대체할 수 있는 냉각 저장법이다. 빙장법과 비교한 냉각해수법의 장점, 요건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냉각 속도가 빠르고 보장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냉각 온도를 낮게 할 수 있고 하층의 어체가 압력으로 손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일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결법.
어패류를 영하 18도 또는 그 이하로 유지.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이렇게 얼리는 것을 우리가 동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18도 이하에서 저장하면 미생물 및 효소에 의한 변폐 등이 억제되어 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어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도 유지 가능하고, 이 동결 수산물에 글레이즈를 입히면 더욱 효과적이다. 글레이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빙의라는 표현도 씁니다. 빙의, 얼음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체 위에 얼음막으로 이렇게 씌워 놓으면 어체에서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빙의 한번 볼까요? 빙의란 동결한 어류의 표면에 입힌 얇은 얼음막을 말하고, 동결법으로 어패류를 장기간 저장하면 얼음 결정이 증발하여 무게가 감소하거나 표면이 변색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수산물을 0.2에서 2도씨 물에 5에서 10초 담갔다 꺼내면 3에서 5mm 두께의 얇은 얼음옷이 형성됩니다. 장기 저장하면 빙의가 없어지므로 1, 2개월마다 다시 작업해야 하며 동결품의 건조와 변색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빙의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식품의 저온 저장 온도입니다. 냉장 이렇게 표현하면 0에서 10도. 단기간 보존을 위해 얼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저온 저장이고요. 칠드 온도 영하 5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냉장과 어느 점 부근의 온도에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빙온 0도에서 어느 점까지. 식품의 비동결 상태의 온도 영역 0도에서 어느 점 사이에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빙결정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부분 동결 영하 3도 부근에서 최대 빙결정 생성대에 해당되는 온도 구간에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조직 중의 일부가 빙결정 상태로 변하고요. 동결은 이것처럼 영하 18도 이하에서 이렇게 장기간 보존을 위해서 완전히 얼려서 저장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산 가공 원료의 수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